안녕하세요. 과학톡 장슬기입니다. 지난 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인공지능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인 알파고의 바둑 대결 때문이었는데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정말 모든 이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그 현장에 계셨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현장에서 이제 그 긴장감들을 프로 기사들이 전하는 걸 느끼면서 야, 정말 알파고가 우리 인간이 생각했던 이상의 그러한 힘을 갖고 있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국이 끝난 다음에 기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석이 나왔다. 알파고 사범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그 인공지능이란 꼭 무서운 것만이 아니라 인간한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 좀 받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미래 세대에 있어서 아주 참 중요한 이런 용어일 뿐더러 인공지능 자체가 미래를 무척 많이 바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인공지능은 우리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알려줬다는 거는 참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 이런 거 알려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김 박사님께서는 보셨나요, 대국? 중계하는 거 봤죠. 예. 어쨌든 그게 인간과 기계의 대국을 실황 중계를 함으로써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흥미를 끄는 것은 사실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인공지능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까지 왔구나 해서 모두들 사실 많이 놀라웠을 것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세돌 구단이 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전문가분은 아마 이걸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박사님? 예, 저는 이 분야를 전공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전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역설을 하고 다녔는데 그 100마디의 말보다 이번 한 번의 이벤트가 훨씬 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또 반면에 이제 이게 너무 버블 형태로 좀 사람들한테 금방 뭐가 바뀔 것처럼 또 두려움도 주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박사님, 그럼 인공지능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은 이제 컴퓨터가 사람의 능력의 일부분 또는 뭐 전체를 흉내내거나 그런 기능을 하는 것 이런 걸 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로 보면은 이제 1956년에 메카시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는데 그 이전부터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고요. 그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이제 그 1956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해 왔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소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어떤 전문가의 지식을 컴퓨터한테 다 코딩을 해서 집어넣는 이런 방식의 이제 인공지능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식을 집어넣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럼 사람이 다 집어넣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효용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그건 좀 실패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후에 인공지능이 한참 이제 좀 냉각기를 갖다가 다시 좀 활성화된 것이 기계학습이라는 방법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다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또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여러 차례 이제 이런 부침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요즘 많이들 아실 거예요. 딥러닝이라는 말들 그렇죠. 많이 하는데 딥러닝. 그 딥러닝이라는 거는 그런 많은 인공지능의 그 분야 중에 그러니까 기계학습의 분야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사람의 뇌를 모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일부분, 그러니까 전체 인공지능의 아주 일부분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즉 인공지능 분야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럼 저는 이 대표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게 결국은 인간에게 어떤 걸 의미할지 궁금합니다. 그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는 전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낙관적인 게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비관적이다. 그래서 비관적인 경우에는 사피엔스를 지은 그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멸종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보조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고 인간이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또 다른 견해도 갖고 계시고 그러겠지만은 여튼 지금으로서는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보조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견해가 지금으로서는 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것보다는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다, 인공지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주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 우주에서는 박사님,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인공지능의 이제 초보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69년에 달나라에 이제 아폴로 11호가 갈 때 사실 그때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지구에서 출발해서 이제 달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궤도를 통해서 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비행을 할 때도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이런 그 궤도를 따라서 우주선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점검을 하면서 이제 갔어요. 사실 이런 그 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그 일종의 아주 초보적인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아폴로 11호도 아마 달나라 갔다 오기가, 성공적으로 갔다 오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걸 보면은 바로 이제 이런 형태로 인공지능이 우리한테도 상당히 많은 그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요. 사실 이번에 인공지능이란 개념이 새로 들어오면서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진 게 딥러닝이라는 개념입니다. 방금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딥러닝이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사님? 예,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신경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의 네트워크가 근데 여러 계층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해서 학습을 하려면 이 계층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 계층을 여러 층을 쌓아서 어떤 기계 학습을 시켜서 이 시스템을 훈련을 하다 보니 훈련이 안 되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넣어서 이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왜요? 토론토의 힌튼 교수가 논문 하나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런 복잡한 인공신경망이 학습이 되는구나. 이때부터 이제 많은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에서 딥이란 말이 이게 계층이 여러 개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딥러닝을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났더니 잘 쓰이는 데가 이제 음성 인식이나 영상 인식, 잘 아시는 알파고, 이런 데에서는 기존에 해결을 하지 못했던 그런 성능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딥러닝이 많이 각광을 받게 되고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딥러닝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인공지능 분야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쨌든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박사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이 딥러닝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게 최근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게 컴퓨터 CPU가 성능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그 무어의 법칙이란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18개월마다 그 메모리 양이나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황해 법칙에서 그거를 1년 만에 2배로 또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가 빨리 발전하니까 컴퓨터 CPU가 성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등장하게 된 것이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그런 원인이 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도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말하는 로봇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외국 여행 가실 때 되게 겁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어 잘 안 돼서 의사소통이 안 되실까봐 이런 걸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이윤근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이런 동시통역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네. 어떤 건지 혹시
통역이라고 하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아직은 동시 통역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 자동 통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계가 특정 언어를 이제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기술인데요. 지니톡은 이제 저희가 개발한 그런 자동 통역 기술의 브랜드 네임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동 통역 기술은 크게 세 가지 기술이 합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음성 인식 기술. 네. 그 다음에 이 문자로 바뀐 어느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자동 번역 기술. 네.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바뀌어 있는 문자를 사람의 말소리로 바꿔주는 음성 합성 기술. 근데 이 세 가지 기술이 다 쉽지 않은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해져 있는 자동 통역 기술이 굉장히 기술 난이도는 높은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니톡은 몇 가지 언어를 지금 제공하고 있나요? 지니톡은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네네. 이제 한국어를 중심으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요 세 가지 언어 정도가 지금 완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2018년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주로 이제 주요 유럽어 쪽, 예를 들어서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런 유럽어를 다 포함을 해서 한 7개국어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에서 지니톡이 정말 활발하게 쓰일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 지금 안 써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니톡. 다들 한번 지니톡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니톡을 미리 깔아왔는데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您好，这里是大韩民国。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 잘 들어왔나요? 네. Here is Republic of Korea. 오, 제대로 잘하는데. こんにちは。ここは大韓民国です。 제대로 아우.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석봉 대표님은 일본어로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맞는 걸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니톡 진짜 신기한데요. 저희 어머니가 해외여행 가실 때 진짜 꼭 필요한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굳이 영어를 배울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좋네요. 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와닿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람을 닮아가는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확 와닿아요. 이렇게 사람 모습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을 생각을 하면 그냥 섬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한데요. 혹시 이런 SF 영화에서처럼 이런 로봇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제 인공지능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연구하는 부분은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사람의 특정 기능을 흉내내는 정도, 그리고 사람 수준까지는 아직은 못 간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SF 영화 같은데 특히 터미네이터나 이제 이런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그런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거는 사람의 특정 기능을 넘어서서 네네. 사람의 어떤 모든 사고방식을 다 흉내를 내서 가치관도 스스로 만들고 뭔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제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아직은 현대의 기술로는 거기까지는 좀 요원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윤근 박사님께서는 터미네이터는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명수 박사님 동의하시나요? 예, 일반적으로 전문가들도 아마 이 두 가지 양분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지능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을 뭘 판단한다든지 또는 감성을 느낀다든지 로봇이 그런 것들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이 개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그런 걸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하셨는데 최현석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인공지능도 컴퓨터라는 이런 툴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얼마나 성능이 좋아질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할 때도 사실 텔레비전에 보여준 거는 이세돌 구단하고 모니터하고만 보여줬는데
사실 그 알파고가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뭐 1000몇 대가 연결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방 한 칸에서 컴퓨터 한 대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했으면 제 생각에 이세돌 구단이 훨씬 더 많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안 보이지만 알파고는 많은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인공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인공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만큼 컴퓨터를 이용한다. 그러면 저는 참 아주 이건 상당히 많은 세월이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학자분들께서는 이제 인공지능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말씀하셨죠. 약한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많은 분야에서 그다음에 조금 더 활발하게 이런 로봇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석동 대표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명이 줄어들겠죠. 하지만은 인간은 또 나름대로의 새로운 그러한 감정이라든가 감성을 사용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꼭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지금 현재 어떤 연구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왜 가능했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궁금해요.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없어질 직업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는데 어떤 직업이 가장 많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단순한 어떤 지식을 이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공무원 같은 지방 공무원 같은 것도 빨리 없어질 수 있는 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기 세종시에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순한 지식을 이용을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없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비서 같은 것도 이제 대행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지니톡도 어떻게 보면은 동시통역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통역하는 분야도 아마 빨리 없어질 수 있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제 좀 단순한 거, 반복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위험한 일, 이를테면 국방에서 뭐 폭약을 가서 제거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화재 현장에 불을 꺼야 된다는 이런 위험한 일 같은데 그런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이제 그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우리 바둑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제에 있어서 증권이라든지 이런 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은 대체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은 그러니까 뭐 좀 더 창의적인 것,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계속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창의적인 분야에서는 인간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게 김명수 박사님과 최현석 박사님의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전문가분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시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박사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뭐 미래학자도 비슷하게 예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인공지능이 많이 대체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아주 먼 미래가 아닌 약간 이제 좀 뭐 한 10년 이내의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사람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보조해서 뭔가 사람한테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뭔가 실행을 할 때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우선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완벽해진 다음에 아마 사람을 대체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수준만큼 올라가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모든 것을 대체한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지금은 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심해도 되는군요. 알겠어요. 박사님. 인공지능이 이렇게 결국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 역할로서 이게 개발이 되는 것인데 이런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모든 걸 판단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갖고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지능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이 맞는 것이고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 박사님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원어민 교사를 대신할 수 있는, 영어 선생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이제 개발하고 계신다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우리 이제 나이를 더 먹어서 이제 노인 세대들은 서로 대화 상대가 없어서 참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친구 로봇이 이제 만들어진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이 이야기 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만들어진다면은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인공지능이 이제 삶에 가져올 또 다른 이제 변화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되고 그게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것인지 어떨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화 상대를 해준다든지 이제 뭐 독거노인 분들, 그런데 이제 로봇이 적용이 돼서 대화 상대를 해주고 뭔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워낙 로봇 쪽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미 일부 적용이 되고 상용화되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 외에도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무슨 증권 예측, 그다음에 법률 상담, 그다음에 의사 보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인공지능이 이미 적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일부분 적용이 되는 이제 이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아까 제가 이제 IBM 왓슨 컴퓨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엑소브레인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사람의 언어 지식을 그대로 흉내를 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책을 보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렇게 되면은 증권책을 많이 보면 증권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요. 의사 관련된 의학 지식을 많이 보면 의사가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의 언어 지능을 흉내를 내면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원천기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분야에 조만간 뭐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사람을 돕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힘을 많이 조금 줄여줄 것 같아요. 이석봉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들이 많이 있겠죠. 왓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쿄대랑 같이 도쿄의대랑 연구를 하면서요, 최신 의학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암 진단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10일 걸 거를 10분 만에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보조를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이러한 인공지능이 사람들한테 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파괴적이냐 아니냐, 이런 그 걱정보다도 사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굉장히 세계 동양의 세계 흐름에 봤을 때 처져 있습니다. 이게 왜 처져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또 내지는 이번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허사비스 딥마인드의 대표인 허사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딥마인드가 런던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딥마인드를 인수한 구글이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두 지역의 거리가 8,700km입니다. 우리는 서울하고 부산이 450km뿐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450km도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해나가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또 지금 알파고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준 충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더 이상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 새로 질문하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가 준 우리들한테 충격 중에 하나가, 저거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바꿔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F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바로 현실로 다가오니까 되게 겁이 나기도 하고 재미가 있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게 되는데요. 과학과 그리고 삶인 그리고 인간은 항상 공존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공존을 만들어 가야 할지 우리 최 박사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알파고가 우리한테 준 충격은 이 인공지능이 미래에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이제 현실은 사실 이제 알파고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사실은 대학교 입학 전인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대학교 입학 전에 이제 주로 주입식으로 입시 준비만 하기 때문에 과연 세계 수준에 걸맞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우리 그 청소년들이 미래 시대에 알파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빨리 좀 도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육이 있어야 과학과 인간의 그 관계를 잘 이제 정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석봉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술들이라든가 또 새로운 그 문명 전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세상에 정보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한글이란 한국어에 얽매여 가지고 그 안에서 정보를 찾고 또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따라가질 못하는데 우리가 이미 정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목을 키워가지고 계속 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 고민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중요한 거는 학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과학 자체뿐만 아니라 과학을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김명수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이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제 화두가 됐는데 사실은 그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기계는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결국 사람의 생활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아마 미래 사회는 그래서 우리 윤리라든지 사회,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의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사회적인 우리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이제 SF에서만 보던 미래가 이제 바짝 저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신기하기도 한데요. 저희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같은 사람을 닮은 과학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건강할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기계하고 공존을 한 것은 지금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기존의 사람과 기계와 공존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산업혁명에서 많이 기계가 대체를 하면서 사람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듯이 인공지능은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람의 지식 노동까지를 일부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형태로 발전을 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아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일자리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가 대체하는 문제라든지 그러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인공지능 쪽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기술과 인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생산성은 향상이 되지만 그만큼 부가 집중이 되고 분배의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비단 이제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가속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저 같은 이제 공학자나 과학자가 아니라 인문학자 또는 뭐 철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나가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내일 하루아침에 뭔가가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이나 사회는 거기 적응을 해나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과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 시험이거나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이 다음 날로 닥친 경우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잠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을 줄이면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응 시간을 늦추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뇌는 주파수 20Hz 이상의 매우 촘촘하고 진폭이 작은 베타파를 내보내는데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면 잠들기 직전 주파수가 8에서 13Hz인 알파파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잠이 들기 시작하면 뇌파의 주파수는 점점 느려져서 얕은 잠에 들었을 때는 2에서 7Hz의 세타파가 발생합니다. 지난 5월 유명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 신경과 캐시 교수팀은 2차 수면에서 볼 수 있는 K복합체가 뇌의 기능을 안정시키고 기억력도 강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면 3단계에서 주파수가 0.5에서 2Hz의 델타파가 나오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수면 뇌파에는 델타파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낮 시간 동안에 활발해야 할 알파파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기사의 수면 부족으로 방사능을 제거하는 비용만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이 소요된 스리마일 섬 원자력 사고, 현대 역사상 가장 최악의 환경재난으로 꼽히는 엑손 발데스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핵위험을 온 세상에 알린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 사고 등 인류 역사상 끔찍한 재난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부작용이 큰 수면 부족,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식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치느님이라고도 불리는 치킨과 맥주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일까요? 답은 아니옵니다. 이 밖에도 스테이크, 자몽, 초콜릿, 와인 등 카페인이나 많은 지방을 함유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 술은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대신 바나나, 유제품, 계란 등 트립토판 성분을 함유한 음식은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숙면을 돕는 또 다른 방법은 수면 환경이 있습니다. 두안조별이라고 해서 한방에서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이때 머리는 체온보다 약 5도 정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베개를 고를 때 열을 발산시키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빛도 숙면의 요인이 되는데요. 침실이 너무 밝으면 수면의 깊이와 패턴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개인차가 있지만 너무 어두우면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는 완전한 암흑보다는 약간의 조명, 약 10럭스 정도의 밝기가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편안한 잠옷을 입고 자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몸에 꽉 끼는 옷이나 양말을 입으면 잠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잠옷은 땀을 흡수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니까 깐깐하게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면과학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수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오히려 만성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속 화학물질이 하루 동안 몸속에 쌓인 독소와 폐기물을 씻어내고 에너지를 회복한다고 합니다.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인 셈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잠, 오늘은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과학은 미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과학을 재밌게 풀어보는 시간 과학톡. 오늘은 인간과 로봇의 공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